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 제1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법 총설, 총론과 강론은 나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 범위는 총론이 되겠고, 이번 강좌에서는 강론에 해당하는 사항도 제가 아울러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행정법 총론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총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 통론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냐면 행정의 의의를 좀 공부합니다. 행정의 의의.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행정법 10년, 20년 공부했을지라도 행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은 몰라도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의의입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행정의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무슨 뜻이냐면요, 공익이죠. 행정은 목적이 공익입니다. 공익을 위한 일련의 국가의 행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 속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의에 서열해서 같이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위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은 벌써 한 문제를 마친 겁니다. 그러면 행정의 의의를 공부했고, 다음에 공부할 건 뭐냐면 행정의 성격이 중요하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성격은 상당히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발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발전적 성격, 상당히 멋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행정의 알맹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행정을 공부할 때 그럼 행정이 왜 나왔는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서가 깊습니다. 그래서 법치국가 원칙에 의해서 파생된 원칙이 바로 행정의 여러 가지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789년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776년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전에 몽테스키에라든가 로크라든가 이런 사상가들이 많았죠. 바로 권력분리 원칙이죠. 자, 이런 권력분리 원칙에서 우리 행정법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판례와 그 다음에 기본 이론, 핵심적인 조문, 이렇게 세 가지가 믹서가 돼가지고 비빔밥처럼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들어가면은, 옛날부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백전불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 그죠? 오미크론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보 싸움이지 않습니까? 정보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 모든 정보를 가장 합리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고득점을 확실히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행정을 의미를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성격이 또 있는데요. 행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딱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행정심판 재결. 행정심판 재결이 있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통고처분이 있습니다. 통고처분. 자, 시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험이 출제되고 있죠?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면 행정법 시험 안 해요. 자,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처분이 있을 때,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여기에 불복하는 방법이 행정심판 재결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 재결인데, 이 행정심판 재결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자, 형식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형식적.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있죠. 자, 이런 걸 한번 해봅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 소속이죠. 행정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행정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판이죠. 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법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사법. 법으로서 벌 준다. 법으로서 처벌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사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통고처분이에요. 통고처분은 뭐 출입국 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외환관리법, 아니면은 범칙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통고처분이 되겠습니다. 통고처분은 원래 형사소송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 특히 고발이죠. 고발에 의해서 수사라든가 공판이라든가 형집행 이런 단계로 가게 돼 있었는데, 자, 이거를 관공서장이 바로 범칙금화 시킨 거죠. 범칙금화 시켜가지고 행정처분화 시켜가지고 사법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로 되돌린 그런 사건을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으로 뭡니까? 행정부서하죠. 행정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은 뭘까요? 실질은 역시 형사소송으로 가게끔 되어 있었죠. 형사소송법 473조가 되겠죠. 그리고 형법은 372조입니다. 자, 교수님, 왜 갑자기 형사소송법? 우리 행정법은요, 형사소송법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통고처분 같은 거 형사소송법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 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372조를 적용할 수밖에 없죠. 형벌의 종류는 9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형사소송으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통고처분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행정으로 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실질도 역시 사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시험에 꼭 출제되고요. 2개 나옵니다. 자, 나온 김에 제가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만약에 고유한 위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파악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는데, 행정법은요, 지금 재량행위와 그 다음에 기속행위 2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항상 출제되는 거 이런 거예요. 기속행위냐, 또는 뭐 재량행위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재량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속행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따질 것이 뭐냐면, 행정법에서 가장 기본되는 원칙이 뭘까?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기본이 뭡니까? 자유민주국가죠. 그래서 헌법 제1조, 2조, 3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권. 그죠? 두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영토. 그죠? 세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 몬테비디오 협정에 의해서 하나가 빠졌는데, 바로 외국과 교섭할 수 있는 정부. 이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이미 균형했다. 이런 얘기죠. 헌법도 130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모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치 행정의 원리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치국가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법률유보입니다. 자, 법률유보. 항상 출제됩니다.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자, 법률유보라는 개념이 뭐냐면, 다른 곳에 미룬다. 내가 하지 않고 미룬다. 이런 뜻이에요. 자, 법률유보가 무슨 뜻입니까? 유보, 법률이 미뤘다는 거죠. 누가? 행정청에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법에 따르겠다. 즉 법적 근거에 따르겠다는 것이 바로 법률유보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유보 원칙은 상당히 적극적 원리입니다. 적극적.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법률 무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덜 중요합니다. 무의.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보다 법이 우위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날고 뛰어도 그죠? 뛰어도 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말씀 있죠. 그죠? 그것처럼 아무리 행정이 좋고 화려하고 그죠? 뭐 값어치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법률보다 밑에다는 거예요. 법률이 더 위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구성원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법률 우위 원칙의 특징은 뭡니까? 소극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소극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 간단히 말씀드려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국민에게 권리를 줄 수 있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 것은 바로 법률 유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법률 유보. 자, 이때까지 행정법이 한 30년 동안 출제됐습니다만 법률 유보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최근의 흐름이 뭘까요? 법률 유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공법상 계약과 직권 취소 요거였습니다. 공법상 계약과 직권 취소 플러스 철회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철회, 직권 취소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행정법에서 지금 3대 원칙이 법률 유보, 그 다음에 법률 우위, 법규 창조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획기적이죠? 그런 것이 출제됩니다. 자,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3개, 철회, 직권 취소, 그 다음에 뭡니까? 공법상 계약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자, 시험에 꼭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상 계약. 자, 그 다음에 직권 취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실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회. 자, 이건 뭐 엄청나게죠.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저도 뭐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각종 공무원시험위원 다 맡고 있습니다. 현재도 맡고 있어요. 출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제가 문제 냅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법률 유보에 학설이 쪼르륵 있을 거예요. 자, 이 법률 유보에 대한 학설이 있는데 그럼 어떤 학설이 중요할까? 자, 최근에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상 유보설이었습니다. 본질상 유보설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질상 유보는 뭐냐면, 자, 헌법에 말이죠. 자,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 되어 있냐면 37조에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갑자기 뜬금없이 헌법 얘기 왜 합니까? 헌법을 알아야 행정법을 알거든요. 37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입니까? 첫 번째가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할 때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서유지. 그죠? 질서유지를 할 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공공복리. 그렇죠. 공공복리가 행정이잖아요. 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서가 있어요. 기본권의 본질적인 측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권의 본질사항입니다. 본질사항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 바로 법률유보에서 본질사항 유보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본질사항 유보설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소의 추가적 변경, 행정소송 쪽으로 가면요, 소를 변경하는 게 있어요. 소를 변경할 때도 본질적인 측면, 동일성이라고 하죠.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소의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3자 소송 참가, 그 다음에
행정청 소송 참가 이 부분도 아울러 중요하다. 최근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이 바로 소송 참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사항 유보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침입적 행정행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유보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에서는 본질사항 유보서를 특히 강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법 지금 통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통론이 왜 중요하냐면 행정법 강론도 중요하지만 통설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행정법은 어떤 원리가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합니다. 다른 법도 중요하지만 행정법에서는 원칙과 원리, 조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부당기업 금지 원칙이라든가 신뢰보 원칙이라든가 그다음 비례성 원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원칙을 우리가 총설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초속을 잘 우리가 다듬고 그래야 어떤 건축물도 완성되듯이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항상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유보에서 범질사항 유보설이 지금 대세라고 그랬죠.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본권을 침해할지라도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통치행위가 되겠습니다. 통치행위는 나오는 게 많아요. 통치행위입니다. 자, 통치행위는 요소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북 공동성명이라든가 남북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 협정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현 정부도 북한 김정은과 여러 가지 모색을 많이 했죠. 왜? 남북 통일도 중요하니까. 그렇지만은 남북 통일은 외교적인 것도 국내적인 사정, 그 다음에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율적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현실을 또 외면한 그러한 정책은 사상 두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 행정처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행정행위일지라도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 알겠죠?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 자, 그럼 선생님 통치행위가 시험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몇 프로? 50%. 그러니까 올해 나왔다. 그럼 내년 안 나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률유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법률유보, 조합에 이 법률유보는 매번 나오는 겁니다. 그죠? 법률유보는 매번 나오고 이것은 가끔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고 그럼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이게 또 중요하죠? 대통령. 프레지던트입니다.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국회. 그죠? 국회가 통치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회가 국회의원을 제명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을 제명했다. 이게 다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했을 때는 통치행위예요. 그렇지만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을 제명했을 때는 통치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 행정법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추세 어떻게 나옵니까? 옛날에는 시험 문제 하나 가지고 물어봤죠. 지금은 비교 분석하는 걸 물어봅니다. 알았죠? 옛날에는 한국의 역사만 알아도 되죠. 지금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 한국과 중국의 역사, 한국과 미국의 역사 같이 비교 분석해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분석, 시험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도 통치행위 된다. 그럼 제외되는 게 뭐였어요? 바로 법원이죠. 법원은 통치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대세였던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서운 취소였습니다. 자, 서운 취소였는데 그럼 서운 취소가 통치행위일까? 이런 얘기죠.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었죠. 자, 종전에 나왔던 문제를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통치행위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이게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참정권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위헌적 요소가 많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런 판례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 이 통치행에 대해서 우리의 학설은 어떤 학설을 취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권력분립설입니다. 이것은 내재적 한계에서이라고 합니다. 권력분립. 자, 권력분립은 뭘까요? 바로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나온 권력상의 분립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권력분립. 두 번째가 사법부 자제설이에요. 바로 이거 뭡니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사법부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권력분립설과 사법부 자제설이 지금 통설이다.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이 이제 자꾸 했는데 국권 분란 목적 범죄행위가 있어요. 이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진단을 받아서 바로 어딜 가했습니까? 바로 교도소수용 됐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면 아니겠습니까? 사면은 사면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것은 통치행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거, 그 다음에 종전에 나왔던 거 항상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지금 1분 1초가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항해사를 만나느냐, 어떤 선장을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 통치행위일까요? 통치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대북 송금 어때요? 자,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 뒤로는 북한에 돈 줬다. 이건 바로 뭐예요? 이것은 사법심사 대상이니까 교도소 가야겠죠. 자, 이겁니다. 요즘에는 뭐 국제 외환이라든가 이 거래가 확실하게 지금 통제가 되기 때문에 IMF라든가 IBRD 국제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돈의 흐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옛날과 다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법에 일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자, 몇 가지가 있을까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비례원칙. 비례원칙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침입적 행위와 그 다음에 수익적 행위가 비례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고. 두 번째는 평등의 원칙이죠. Principle of Equality입니다. 그래서 평등 원칙은 너와 내가 같다. 헌법 제11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입니다. 자기구속. 제가 이제 칠판에 썼는데 왜 썼겠습니까?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했을 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구속된다 이런 원칙이죠. 바로 자기구속은 어떤 때가 자기구속됩니까? 처분이 적법할 때입니다. 자, 이번에도 시험 나왔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신뢰보원칙이죠. 신뢰보원칙은 뭡니까? 공적견해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공적견해 표명을 믿어가지고 내가 어떤 허가를 뭐 신청했다든지 이런 거죠. 허가 신청해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 손해를 받았다. 그랬을 때 여기다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바로 신뢰보원칙이 되겠습니다. 신뢰보원칙은 처분이 위법하거나 적법할 때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기구속의 원칙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항상 시험에 출제되고 신뢰보원칙과 연결돼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것이 뭡니까? 진정소구표, 부진정소구표였죠. 진정소구표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부진정소구표는 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부진정소구표는 행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물입니다. 형법상 미수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진정소구표에 대해서는 신뢰보원칙이 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 언제죠? 뭐 참을 수 없다든지 이런 데 안 된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못 참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인데 부당결부금지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기부 체납과 관련돼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신의성실 원칙이에요. 신의성실 원칙은 바로 실권의 법리와 연결됩니다. 실권. 자, 실권 올해 나왔습니다. 실권과 직권 취소는 서로 배척 관계죠. 자, 이번에 행정법 1번 문제가 뭐였죠? 실권이 있었다.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 없죠. 근데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초학도도 있고 공부를 좀 하신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합격에 어떤 영광을 안으려면은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점수가 약한데 합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 흐름은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옛날처럼 단순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비교를 합니다. 상호 실권과 직권치도 같이 나와요. 양립하는 문제가 자꾸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 흐름, 행정법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도 다 완벽하게 캐치한 사람이 강의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같은 경우는 형법입니다. 형법을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형법도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점 맞는데 추워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권리남용 금지죠. 권리남용 금지는 자, 일탈남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탈남용은 바로 행정소송법 27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27조는 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일탈남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핵심 포인트는 자기구속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중요하죠. 자기구속은 오로지 적법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이것은 위법, 적법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적견해 표명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헌법 재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적정, 부적정 통보. 요거 두 가지였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라든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부적정 통보, 적정 통보는 어떻습니까? 이 공적견해 표명은 아니지만 처분성은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행정법 전반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앞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나오지만 단계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단계적 행정행위는 우리가 어떤 이 확약,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확약이 있고 그 다음에 가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허가 인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확가, 예고 이렇게 암기하는데 여기서 항상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됩니까? 자, 예비결정에서 시험에 나오죠.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죠? 원자로 건설이죠. 월성고리 원자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삼중수소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후쿠시마 원전 사건과 똑같죠? 그죠? 여러분들 체르노빌 아시죠? 벨라루스 공화국에서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아직도 100만 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것이 바로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꼭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출제된 것이 뭡니까? 원자로 부지 허가와 원자로 건설 두 가지가 병합했을 때 부지에 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원자로 건설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비결정 같은 거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분 허가가 있었죠. 부분 허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결정 같은 경우는 아까 폐기물 처리와 관련됐다고 그랬죠. 자, 폐기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처분도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제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원자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현재 흐름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공부해야 내가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빨리 잡아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나중에 좀 공부하는데 행정행위는 의사표시가 주된 요소로 하는 그런 행정처벌을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나 의사표시 이외에 준 어떤 관념이라는 게 있죠. 관념이 결합돼가지고 행정처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말로 할 때가 있고 행동을 할 때가 있죠. 행동을 할 때 해당하는 것이 바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 확인을 할지, 그죠? 그 다음에 공중, 그 다음에 통지할지, 그 다음에 수리, 이런 게 있는데, 자, 내년에 3월 9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지금 20대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수리라든가 어떤 사회적 공법행위,
선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자, 수리는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 이것은 수리를 요하는 행정행위가 있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시고, 자, 올해는 뭐가 시험에 출제됐습니까?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 이것은 수리를 요한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 훑어봐야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폐기물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 이거 있죠. 이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공적 견해 표명은요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명시적, 무시적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공무수탁 사인은 시험에 출제된 것이 한 5년 전에 한번 출제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공무수탁 사인은 말 그대로 공무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부탁한 그런 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뭐가 나왔냐면 이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탁 사인이죠. 공무수탁 사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국가배상할 수 있을까? 이게 나왔습니다. 자, 답이 뭐였습니까?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국가배상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국가배상을 하려면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공무수탁 사인은 부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